여기 와인잔에 담긴 붉은 액체처럼 깊고 복잡한 사연을 가진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는 프랑스 최고의 와인 평론가 소피 마르탱. 보르도의 햇살 아래 숙성된 와인처럼 우아하고 샹파뉴의 섬세한 기포처럼 예민한 감각을 지닌 그녀에게 어느 날 믿을 수 없는 초대장이 날아듭니다. 한국, 동양 나라 따위가 와인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겠어. 콧대 높은 프랑스 소믈리에 친구는 비웃었고 그녀 역시 의심 가득한 눈초리로 낯선 땅,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맵고 짠 음식, 시끄러운 도시라는 편견 너머 상상조차 못할 따뜻함과 정이라는 마법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과연 그녀는 한국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그녀의 날카로운 미각은 한국의 정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그리고 이 낯선 경험은 그녀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을까요? 와인보다 진한 사람 냄새 가득한 소피 마르탱의 코리안 정 테라피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소피 마르탱, 프랑스에서 꽤나 알아주는 와인 평론가예요. 유명 와인 잡지라 빈네에서 수석 평론가로 일하고 있죠. 제 코끝은 웬만한 소믈리에보다 예민하고 제 혀는 복잡 미묘한 와인의 세계를 낱낱이 파헤치는 탐지견과 같다고 자부해요. 보르도, 부르고뉴, 샹파뉴. 세계적인 와인 산지는 거의 다 섭렵했고 제 칼럼은 와인 애호가들 사이에서 바이블처럼 여겨지죠. 제 입으로 이런 말하긴 좀 쑥스럽지만요. 어느 날 라빈느 편집장님이 저를 불렀어요. 평소 근엄한 표정으로 유명하신 분인데 그날따라 묘하게 들뜬 기색이었죠. 무슨 일인가 싶어 편집장님 방으로 들어섰는데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낯선 한글이 큼지막하게 적힌 봉투였죠. 소피, 이번 출장지는 한국이야. 편집장님은 봉투를 제 쪽으로 툭 밀며 말씀하셨어요. 한국이라니. 솔직히 저는 당황했어요. 제 머릿속에서 한국은 와인과는 거리가 먼 나라였거든요. 물론 한국 음식이 맛있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맵고 짠 음식이라는 이미지였죠. 와인보다는 소주나 막걸리 같은 술이 더 어울릴 것 같았고요. K-팝, 드라마 같은 한류 콘텐츠도 저에게는 딴 세상 이야기였어요. 복잡한 도시, 시끄러운 거리, 숨막힐 듯한 경쟁 사회. 한국에 대한 제 이미지는 딱 거기까지였죠. 새로운 와인 산지를 찾아야죠. 한국 와인,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의심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혹시 편집장님이 만우절 농담을 하시는 건가 싶기도 했죠. 하지만 편집장님은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셨어요. 소피, 자네는 와인만 쫓다가 정작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것 같아. 와인은 단순한 음료가 아니야. 그 안에 담긴 역사, 문화, 사람들의 이야기가 진짜 와인의 가치를 만드는 거지. 이번 한국 출장은 자네에게 와인 이상의 것을 보여줄 걸세. 편집장님은 마치 예언자처럼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저는 솔직히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한국에서 와인 이상의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하지만 편집장님의 지시를 거스를 수는 없었어요. 결국 저는 짐을 싸야 했죠. 그것도 한국이라는 전혀 예상치 못한 곳으로 떠날 짐을요. 저는 파리의 고급 레스토랑 르시엘의 수석 소믈리에인 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쥘은 저만큼이나 와인에 대한 열정이 넘치는 친구였지만 동시에 엄청난 프랑스 와인 애호가였죠. 한국 출장 이야기를 꺼내자 쥘은 콧방귀를 뀌었어요. 그 반응이 어찌나 차갑던지 마치 시베리아 벌판에서 불어오는 칼바람 같았죠. 한국 음식, 맵고 짜기만 하겠지. 섬세한 프랑스 와인과는 절대 어울릴 수 없어. 한국 와인은 글쎄 들어본 적도 없는걸. 쥘은 딱 잘라 말했죠. 그래도 저는 쥘에게 함께 가자고 졸랐어요. 혼자 가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어요? 게다가 쥘은 뛰어난 소믈리에니까 혹시 한국에서 숨겨진 와인을 발견할지도 모르는 일이었죠. 소피, 한국이라. 뭔가 신비롭지 않아? 멋진 사진을 많이 찍을 수 있을 것 같아. 다행히 제 오랜 친구이자 프리랜서 사진작가인 클로에는 흔쾌히 동행을 허락했어요. 클로에는 늘 새로운 경험에 목말라 하는 친구였죠. 한국에 대한 특별한 편견도 없었고 오히려 한국 문화에 대한 호기심을 보였어요. 클로에의 긍정적인 에너지는 저의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듯 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와인 평론가, 소믈리에, 사진작가라는 묘한 조합으로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각자의 기대와 편견, 그리고 약간의 불안감을 안고서요. 비행기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은 마치 거대한 솜사탕 같았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솜사탕처럼 달콤하지 않았죠. 오히려 짙은 안개처럼 뿌옇고 답답했어요. 과연 한국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혹시 시간 낭비만 하고 돌아오는 건 아닐까? 끊임없이 밀려오는 의구심에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하니 묘한 긴장감이 저를 덮쳐왔어요. 낯선 언어, 낯선 사람들, 낯선 공기. 모든 것이 새롭고 낯설었죠. 마치 처음 와인을 배우던 시절, 포도 품종과 테루아의 복잡한 관계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던 때처럼요. 하지만 동시에 미지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는 탐험가처럼 설레기도 했어요. 우리의 첫 번째 목적지는 경주였어요. 신라 천년의 고도라는 이곳에 조선시대부터 12대를 이어온 최부잣집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한국의 전통과 역사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곳이라고 했죠. 솔직히 저는 고택보다는 와이너리에 더 관심이 있었지만 편집장님의 특별 지시였기에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KTX라는 고속열차를 타고 경주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스치는 풍경은 제 예상과는 전혀 달랐어요. 빼곡한 빌딩 숲 대신 푸른 논과 밭, 나지막한 산들이 펼쳐져 있었죠. 마치 잘 짜인 한 폭의 수채화처럼 평화롭고 아름다웠어요. 쥘도 창밖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눈치였어요. 평소 프랑스 와인 최고만을 외치던 그였지만 한국의 자연 풍경에는 은근히 감탄하는 듯 했죠. 클로에는 벌써부터 카메라를 꺼내들고 쉴 새 없이 셔터를 눌러댔어요. 그녀의 렌즈를 통해 한국의 풍경은 어떤 모습으로 담길지 궁금해졌어요. 경주역에 도착해서 택시를 타고 최부잣집으로 향했어요. 구불구불한 시골길을 따라 한참을 달리니 저 멀리 고풍스러운 기와지붕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옛 모습 그대로를 간직한 한옥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죠. 우와, 정말 멋진 곳이네요. 최부잣집 대문 앞에 서자 클로에는 감탄사를 연발했어요. 저 역시 압도적인 분위기에 숨을 흡 들이켰죠. 웅장하면서도 단아한 한옥의 자태는 프랑스의 고성과는 또 다른 매력을 뿜어내고 있었어요. 쥘도 입을 꾹 다문 채 눈빛을 반짝이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평소라면 이런 곳에서 무슨 와인을 찾겠다고 라며 투덜거렸을 텐데 웬일인지 잠잠했죠. 조심스럽게 대문을 들어서자 넓은 마당과 함께 여러 채의 한옥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사랑채, 안채, 별당. 각 건물마다 다른 용도가 있다는 설명에 저는 한국 전통 가옥의 섬세함과 실용성에 감탄했어요. 마치 잘 숙성된 와인처럼 오랜 세월의 흔적과 깊이를 느낄 수 있었죠. 하지만 여전히 저는 와인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어요. 이런 전통 가옥에서 와인이라니 아무리 생각해도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었죠. 과연 이곳에서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불안한 마음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어요. 멀리서 귀한 손님이 오셨는데 그냥 보낼 수 없지요. 그때 어디선가 따뜻하고 인자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리니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할머니 한 분이 우리를 향해 미소 짓고 계셨어요. 바로 최부잣집 종부 할머니셨죠. 할머니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맑고 따뜻했어요. 마치 오랜 세월을 견뎌낸 고목처럼 깊은 연륜과 지혜가 느껴졌죠. 할머니는 우리를 사랑채로 안내하셨어요. 정갈하게 정돈된 방 안에는 은은한 나무향이 감돌았어요. 햇살이 잘 드는 창가에는 작은 찻상이 놓여 있었죠. 할머니는 손수차를 따르시며 우리에게 자리에 앉기를 권하셨어요. 먼 길 오시느라 힘드셨을 텐데 차 한 잔 드시면서 천천히 이야기 나누시지요. 할머니는 직접 담근 식혜와 정갈한 한상 차림을 내어주셨어요. 난생 처음 보는 식혜는 영롱한 빛깔이었어요. 조심스럽게 한 모금 마셔보니 입안 가득 달콤함과 시원함이 퍼져나갔죠. 프랑스의 어떤 디저트 와인과 비교해도 손색 없을 만큼 훌륭한 맛이었어요. 이게 바로 한국의 정이라는 겁니다. 귀한 손님에게는 아낌없이 내어주는 마음이지요. 할머니는 식혜를 음미하는 저를 보며 잔잔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정이라.
낯선 단어였지만 그 안에 담긴 따뜻한 마음은 왠지 모르게 알 것 같았어요. 단순히 음식을 대접하는 것을 넘어 마음을 나누고 서로를 배려하는 한국인의 정서가 느껴졌죠. 그때 쥐리 조심스럽게 할머니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한국 음식, 특히 발효 음식에 대한 내용이었죠. 평소라면 프랑스 음식에 대한 자부심만 늘어놓았을 텐데 의외였어요. 쥐의 질문에 할머니는 자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주셨어요.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들으며 저는 한국 문화에 대한 쥐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저는 최부잣집 주변을 혼자 산책하기로 했어요. 쥐는 여전히 한국 전통 가옥에 대한 자료를 찾느라 여념이 없었고, 클로에는 아침 일찍부터 사진 촬영을 나갔죠. 맑은 공기를 마시며 한적한 시골길을 걷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상쾌해졌어요. 마치 묵은 체증이 싹 가시는 듯 했죠. 하지만 그것도 잠시, 저는 길을 잃고 말았어요. 분명 최부잣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걸으면 걸을수록 낯선 풍경만 펼쳐졌죠. 스마트폰 지도 앱을 켜봤지만 길치라 엉뚱한 곳으로 가고 있었어요. 이런, 낭패다. 저는 당황한 나머지 발만 동동 굴렀어요. 주변에는 지나다니는 사람도 없었고 온통 논과 밭뿐이었죠. 마치 미지의 세계에 홀로 떨어진 듯한 기분이었어요. 그때 저 멀리 작은 집 한 채가 눈에 들어왔어요.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한 것처럼 저는 희망을 품고 그 집을 향해 걸어갔어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마당에서 여러 사람이 모여 김장을 하고 있었죠. 빨간 고무대야, 하얀 배추, 그리고 매콤한 양념 냄새. 한국 드라마에서나 보던 풍경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어요. 실례합니다. 길을 잃었는데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어요. 낯선 외국인의 등장에 사람들이 잠시 멈칫하는 듯 했지만 이내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이해 주었죠. 그중 한 젊은 부부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아마도 이 집의 주인인 듯 했죠. 어쩌다 여기까지 오셨어요? 길 찾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남편분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에게 물었어요. 저는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최부잣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물었죠. 부부는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걱정 마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그런데 먼 길 오셨는데 배고프시죠? 일단 들어와서 뭐라도 좀 드세요. 부인은 제 팔을 잡아 끌며 집 안으로 안내했어요. 저는 얼떨결에 부부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죠. 방 안은 따뜻했고 구수한 냄새가 가득했어요. 갓 지은 밥 냄새, 된장찌개 냄새, 그리고 김치 냄새. 프랑스에서는 맡아본 적 없는 낯설지만 왠지 모르게 정겨운 냄새였죠. 부부는 저를 식탁에 앉히고 금세 푸짐한 밥상을 차려주었어요. 갓 담근 김치, 따끈한 수육, 그리고 여러 가지 밑반찬들.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 음식들이었어요. 저는 낯선 이의 호의에 어쩔 줄 몰라 하며 머뭇거렸어요. 괜찮아요. 부담 갖지 말고 드세요. 한국에서는 손님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것을 큰 기쁨으로 생각해요. 부인은 제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 말에 용기를 얻어 저는 조심스럽게 젓가락을 들었죠. 먼저 갓 담근 김치를 한 점 맛보았어요. 아삭하고 시원하고 매콤하면서도 깊은 맛이 났죠. 프랑스에서 먹어본 김치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훌륭한 맛이었어요. 수육도 부드럽고 담백했죠. 김치와 함께 먹으니 그 맛이 배가 되는 듯 했어요. 정말 맛있어요. 이런 김치는 처음 먹어봐요.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터져나왔어요. 부부는 제 반응에 흐뭇한 표정을 지었죠. 한국에서는 이웃끼리 김장을 함께 담그고 나눠 먹는 풍습이 있어요. 이것도 정의 한 모습이죠. 서로 돕고 나누고 함께 살아가는 거죠. 남편분은 김치에 담긴 한국인의 정서를 설명해 주셨어요. 낯선 여행자에게 따뜻한 밥상을 내어주는 그들의 마음이 김치의 맛만큼이나 감동적이었죠. 저는 그제야 한국의 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은 알 것 같았어요. 식사를 하는 동안 부부의 어린아이가 제 곁으로 다가왔어요. 수줍은 듯 제게 꽃 한 송이를 건넸죠. 작고 예쁜 들꽃이었어요. 저는 그 꽃을 받아들고 가슴 뭉클한 감정을 느꼈어요.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그대로 전해지는 듯 했죠. 마치 잊고 지냈던 따뜻함이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저는 한국이라는 낯선 땅에서 낯선 사람들에게서 잊을 수 없는 선물을 받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따뜻한 밥상과 친절한 배웅을 뒤로하고 저는 다시 길을 나섰어요. 젊은 부부의 도움 덕분에 무사히 최부잣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죠. 제가 길을 잃었다는 사실을 생각도 못했던 줄과 클로에는 깜짝 놀라는 눈치였지만 제가 무사히 잘 돌아왔다는 것에 안도했어요. 특히 클로에는 제가 찍어온 김장 사진을 보며 정말 멋진 경험을 했네요. 라며 부러워했죠. 쥘은 여전히 한국 음식에 대한 의구심을 완전히 거두지 못한 듯 했지만 제 이야기에 조금씩 귀를 기울이는 듯 했어요. 다음 날 우리는 부산으로 향했어요. KTX를 타고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창밖 풍경은 점점 더 다채로워졌어요. 푸른 산과 들이 어느새 넓은 바다로 바뀌어 있었죠. 부산은 한국 제2의 도시이자 최대 항구 도시라고 했어요. 저는 왠지 모를 기대감에 가슴이 두근거렸죠. 부산역에 도착하자 활기찬 도시의 분위기가 우리를 맞이했어요. 서울과는 또 다른 느낌이었죠. 좀 더 역동적이고 생동감이 넘치는 듯 했어요. 우리는 짐을 풀고 곧바로 자갈치 시장으로 향했어요. 부산에 왔으면 자갈치 시장을 꼭 가봐야 한다는 클로에의 강력한 추천 때문이었죠. 여기가 바로 한국 최대의 수산시장, 자갈치 시장입니다.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클로에는 흥분된 목소리로 외쳤어요. 저는 눈앞에 펼쳐진 풍경에 입을 다물 수 없었죠. 수많은 좌판, 싱싱한 해산물, 그리고 끊임없이 오가는 사람들. 모든 것이 낯설고 신기했어요. 마치 거대한 생명체처럼 시장 전체가 꿈틀거리는 듯 했죠. 가장 먼저 저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좌판 위에 가득 쌓인 해산물이었어요. 갓 잡아 올린 듯 싱싱한 생선들이 은빛 비늘을 반짝이고 있었죠. 커다란 문어, 꿈틀거리는 낙지, 붉은 멍게, 그리고 이름 모를 조개들까지. 프랑스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해산물들이 가득했어요. 저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신기한 눈으로 해산물들을 구경하며 맛보고 싶은 것들을 조금 샀어요. 저기, 이거 얼마예요? 그리고 저는 조심스럽게 멍게 가격을 물었어요. 붉은색 껍질에 뾰족한 돌기가 돋아난 멍게는 왠지 모르게 강렬한 인상을 풍겼죠. 좌판 주인 아주머니는 호탕한 웃음을 터뜨리며 제 질문에 답했어요. 외국 처자, 이런데 처음 왔나 보네. 몇 개 샀으니 이거 그냥 맛봐. 아주머니는 멍게 몇 점을 툭툭 썰어 제 손에 쥐어주었어요. 덤이라고 했죠. 덤이라니. 프랑스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고급 레스토랑은 물론이고 시장에서도 물건값을 깎을 수는 있어도 덤을 얻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죠. 하지만 자갈치 시장에서는 달랐어요. 덤은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죠. 저는 아주머니가 건네준 멍게를 조심스럽게 입에 넣었어요. 짭짤하면서도 쌉쌀한 바다향이 입안 가득 퍼져나갔죠. 쫄깃쫄깃한 식감도 일품이었어요. 이런 맛은 처음이야. 저는 멍게의 매력에 푹 빠져버렸어요. 이게 바로 자갈치 시장의 인심아이가. 많이 팔고 많이 묵고 다 같이 잘 살아야 안 되겠나. 아주머니는 넉살 좋게 웃으며 제 어깨를 툭 쳤어요. 그 말에는 단순한 상수를 넘어선 한국인 특유의 넉넉함과 따뜻함이 담겨 있었죠. 저는 왠지 모를 감동을 느꼈어요. 마치 잃어버렸던 가족을 만난 것처럼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기분이었죠. 쥘도 처음에는 낯설어 했지만 곧 시장 분위기에 적응했어요. 소피, 여기 사람들 정말 화끈한데 프랑스보다 더 정이 넘치는 것 같아. 쥘은 싱싱한 해산물을 맛보며 연신 감탄사를 내뱉었죠. 특히 그는 한국식 해산물 요리에 큰 관심을 보였어요. 프랑스 요리와는 다른 독특한 조리법과 양념에 매료된 듯 했죠. 클로에는 카메라를 들고 시장 곳곳을 누비며 사진 찍기에 여념이 없었어요. 상인들의 활기찬 모습, 싱싱한 해산물, 그리고 정겨운 시장 풍경. 그녀의 렌즈를 통해 한국의 또 다른 매력이 생생하게 담겨나고 있었죠. 자갈치 시장에서 우리는 단순히 해산물을 맛본 것이 아니었어요. 한국인의 삶과 문화를, 그리고 덤이라는 특별한 마법을 경험했죠. 부산에서의 활기찬 경험을 뒤로하고 우리는 담양으로 향했어요. 담양은 대나무 숲으로 유명한 곳이라고 했죠.
저는 솔직히 대나무 숲에 큰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프랑스에서도 숲은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니까요. 하지만 클로에는 중록원은 꼭 가봐야 해요. 분명 특별한 경험이 될 거예요라며 저를 설득했죠. 쥘은 여전히 한국 음식에 대한 탐구를 이어가고 있었지만 클로에의 말에 마지못해 동의하는 눈치였어요. 담양에 도착하니 공기부터 달랐어요. 부산의 짭짤한 바다 냄새 대신 맑고 상쾌한 풀내음이 코끝을 간지럽혔죠. 마치 자연이 선사하는 향긋한 아로마 테라피 같았어요. 우리는 택시를 타고 중록원으로 향했어요. 중록원 입구에 들어서자 저는 눈앞에 펼쳐진 풍경에 압도당했어요. 하늘을 향해 꼿꼿하게 뻗은 대나무들이 마치 거대한 초록 장벽처럼 우리를 둘러싸고 있었죠. 바람이 불 때마다 대나무 잎들이 서로 부딪히며 사각거리는 소리를 냈어요. 마치 자연이 연주하는 아름다운 교향곡 같았죠. 저는 천천히 대나무 숲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빽빽하게 들어선 대나무 사이로 햇살이 부드럽게 쏟아져 내렸죠. 마치 초록색 물감을 풀어놓은 듯 온 세상이 푸르게 빛나고 있었어요. 복잡했던 머릿속이 맑아지고 마음이 평화로워지는 기분이었죠. 정말 멋진 곳이네요.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터져나왔어요. 쥘도 굳은 표정을 풀고 주변 풍경을 감상하는 눈치였어요. 그는 평소 와인에 대한 이야기만 늘어놓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조용히 대나무 숲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고 있었죠. 클로에는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눌러대며 중록원의 풍경을 담아내기에 여념이 없었어요. 그녀의 렌즈를 통해 대나무 숲은 어떤 모습으로 기록될지 궁금해졌죠. 한참을 걷다 보니 작은 찻집이 나타났어요. 아담한 한옥 건물이었는데 왠지 모르게 정겨운 느낌이 들었죠. 우리는 찻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찻집 안은 은은한 나무향과 찻잎 냄새로 가득했어요. 창밖으로는 울창한 대나무 숲이 보였죠. 마치 그림 속 한 장면처럼 아름다운 풍경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뭘 드릴까요? 찻집 주인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우리를 맞이했어요. 저는 따뜻한 율무차를 주문했어요. 율무차는 한국의 전통차 중 하나라고 했죠. 쥘은 한국 전통차에 대한 호기심이 발동했는지 주인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어요. 주인은 쥘의 질문에 친절하게 답해주며 율무차에 대한 설명을 덧붙였죠. 율무차는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음료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커피나 다른 음료를 마시는 것보다 잠시 율무차 한 잔 마시면 훨씬 더 큰 안정감이 느껴질 거예요. 이게 바로 한국 전통차의 매력입니다. 주인의 말은 마치 철학자의 잠언처럼 제 마음속 깊이 울려 퍼졌어요. 그동안 저는 너무 와인에만 매달려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화려한 와인의 세계에 빠져 소박하지만 진정한 삶의 가치를 잊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잠시 후 주인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율무차를 내왔어요. 뽀얀 빛깔의 율무차는 보기만 해도 따뜻해지는 기분이었죠. 저는 조심스럽게 율무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구수하면서도 달콤한 맛이 입안 가득 퍼져나갔죠. 마치 어머니의 품처럼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이었어요. 저는 율무차를 마시며 창밖의 대나무 숲을 바라봤어요. 바람이 불 때마다 대나무 잎들이 서로 부딪히며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죠. 마치 자연이 저에게 말을 건네는 것 같았어요. 바쁘게 살지 않아도 괜찮아. 잠시 쉬어가도 괜찮아.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진정한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바로 지금 이 순간 따뜻한 율무차 한 잔과 함께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며 느끼는 이 평화로움이 바로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요. 율무차를 다 마시고 찻집을 나섰을 때 저는 왠지 모르게 가벼워진 기분이었어요.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몸과 마음이 홀가분했죠. 쥘도 비슷한 기분을 느꼈는지 소피, 한국 여행,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어. 라며 옅은 미소를 지었어요. 클로에는 중록원 사진, 정말 멋지게 나왔어요. 한국의 아름다움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을 거예요 라며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죠. 한국에서의 여정은 저에게 깊은 여운을 남겼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는 한국의 문화와 사람들 속에서 잊지 못할 경험들을 했죠. 프랑스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끊임없이 한국에서의 기억들을 떠올렸어요. 경주 최부잣집 종부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 낯선 여행자에게
밥상을 차려주던 시골 마을 부부의 정성, 자갈치 시장 아주머니의 호탕한 웃음, 그리고 중록원 찻집 주인의 잔잔한 목소리. 그 모든 순간들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제 머릿속에 생생하게 펼쳐졌죠. 저는 깨달았어요. 그동안 제가 와인에 대해 너무 좁은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저는 와인의 맛과 향, 테크닉적인 부분에만 집중했지, 정작 와인을 만드는 사람들의 마음, 와인이 만들어지는 환경, 그리고 와인을 즐기는 사람들의 문화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국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새로운 눈을 뜨게 해주었죠. 와인은 단순한 음료가 아니에요. 그 안에는 사람들의 삶과 이야기가 담겨 있죠. 와인을 만드는 사람의 정성, 와인이 만들어지는 땅의 기운, 그리고 와인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 진정한 와인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었어요. 프랑스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라 빈느 편집장님께 달려갔어요. 편집장님은 저의 퀭한 얼굴을 보고 놀라시는 듯 했지만 이내 제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어주셨죠. 저는 한국에서 보고, 듣고, 느낀 모든 것을 편집장님께 털어놓았어요.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님께 자랑하듯 흥분된 목소리로 이야기했죠. 편집장님, 저는 한국에서 와인 이상의 것을 발견했어요. 바로 정이라는 거죠. 한국 사람들은 낯선 사람에게도 따뜻한 마음을 베풀고 음식을 나누고 서로를 배려해요. 그게 바로 한국 문화의 핵심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와인을 평가할 때 단순히 맛과 향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사람들의 마음과 문화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편집장님은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빙그레 미소를 지으셨어요.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소피, 자네가 드디어 깨달았군. 와인은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매개체야. 와인을 통해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문화를 교류하고 삶의 기쁨을 함께하는 거지. 한국에서의 경험이 자네에게 큰 성장의 계기가 된 것 같아 기쁘네. 편집장님의 칭찬에 저는 왠지 모를 벅찬 감정을 느꼈어요. 마치 오랜 숙제를 마친 것처럼 마음이 가벼워졌죠. 저는 곧바로 새로운 와인 평론을 쓰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와인에 대한 저의 새로운 철학을 담아냈죠. 저는 더 이상 와인의 복잡한 테크닉이나 화려한 수식어에 얽매이지 않았어요. 대신 와인을 만드는 사람들의 삶과 열정, 와인이 만들어지는 환경의 아름다움, 그리고 와인을 통해 사람들이 나누는 따뜻한 정에 대해 이야기했죠. 제 글은 이전보다 훨씬 더 진솔하고 감동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독자들은 제 글을 통해 와인의 새로운 매력을 발견하고 한국 문화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죠. 쥘과 클로에 역시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많은 변화를 겪었어요. 쥘은 더 이상 프랑스 와인만이 최고라고 고집하지 않았죠. 그는 한국 전통 음식과 와인의 페어링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고 한국의 다양한 식재료를 활용한 새로운 메뉴 개발에 몰두했어요. 클로에는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로 전시회를 열었어요. 그녀의 사진들은 한국의 아름다움과 따뜻함을 생생하게 담아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죠. 저는 이제 와인 평론가로서뿐만 아니라 한국의 정을 알리는 문화 전도사가 되었어요. 저는 사람들에게 한국의 따뜻한 마음, 나눔과 배려의 정신, 그리고 삶의 여유를 즐기는 한국인의 지혜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한국의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를 소개하며 한국 여행을 적극 추천하죠. 한국, 그곳은 저에게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었어요. 제 삶의 방향을 바꿔놓은 특별한 곳이었죠. 저는 이제 압니다. 진정한 와인의 풍미는 그 안에 담긴 사람의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한국의 정이 언젠가 전 세계인의 마음을 따뜻하게 녹일 수 있을 거라고. 마치 향긋한 와인처럼 한국의 정은 세상 곳곳으로 퍼져나가 사람들의 마음을 풍요롭게 만들어줄 거예요. 오늘 영상에서는 프랑스 와인 평론가 소피 마르탱 씨가 한국에서 겪은 놀라운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소피 씨는 처음에 한국에 대해 와인과는 거리가 먼, 맵고 짠 음식과 복잡한 도시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경주 최부잣집의 나눔 정신, 길 잃은 여행자에게 베풀어진 따뜻한 밥상, 부산 자갈치 시장의 넉넉한 인심, 그리고 담양 중록원에서의 깨달음을 통해 한국의 정이라는 깊은 문화적 가치를 발견하게 되었죠. 저는 소피 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얼마나 좁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와인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낯선 문화 속에서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고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소피 씨의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소피 씨처럼 우리도 새로운 경험에 마음을 열고 낯선 곳에서 잊지 못할 소중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라며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잊지 말고 꼭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